번째 강의. BPS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앞선 강의에서는 BPS와 PBR의 관계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BPS가 몇 년 동안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해 갑자기 크게 증가하거나 반대로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초보 투자자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BPS가 크게 증가했으니 좋아졌구나. BPS가 크게 감소했으니 나빠졌구나.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BPS가 변했다면 얼마나 변했는가 보다 왜 변했는가를 먼저 확인한다. 이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BPS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 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BPS가 크게 움직였다면 순자산에 큰 변화가 있었거나 주식 수의 변화가 있었거나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BPS가 갑자기 증가한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기업이 본업에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좋은 실적을 내고 순이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회사 안에 쌓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증가하면서 BPS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BPS의 증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본업이 만들어낸 이익이 주주 한 주당 자산 가치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PS가 증가했다고 해서 항상 이런 좋은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일회성으로 큰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매각해서 큰 이익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해의 자본은 증가할 수 있고 BPS도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익이 매년 반복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확인해야 합니다. 본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인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발생한 이익인가?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계속 팔아 돈을 버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업이 본업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하고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BPS가 갑자기 감소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업이 큰 손실을 냈는가입니다. 기업이 적자를 내면 자기 자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큰 적자가 반복된다면 회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자본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PS 역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BPS가 한 번 감소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BPS가 2만 원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 1만 8천 원, 작년에는 1만 5천 원, 올해는 1만 2천 원입니다. 이런 모습을 발견했다면 단순히 PBR이 낮아졌으니 싸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 한 주당 순자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까? 본업에서 적자가 반복되는지,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지, 기업의 자산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지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면 그만큼 회사 밖으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등의 영향으로 BPS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BPS가 감소했으니 나쁘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변화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발행 주식 수의 변화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본 조달 과정에서 주식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식 수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BPS는 한 주당 순자산이기 때문에 분모가 되는 주식 수의 변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BPS가 갑자기 변했다면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와 기업 공시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BPS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본업에서 이익이 크게 증가했나? 일회성 이익이 있었나? 자본 구조의 변화가 있었나? 주식수의 변화가 있었나? 반대로 BPS가 크게 감소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큰 적자가 발생했나? 자산 가치가 크게 줄었나? 배당 등의 영향이 있었나? 주식수나 자본 구조가 변했나? 이런 질문을 하나씩 확인하면 단순히 BPS 숫자를 보는 단계에서 기업의 변화를 추적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EPS를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도 떠올려 보겠습니다. EPS가 갑자기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증가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BPS도 똑같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숫자의 크기보다 숫자가 움직인 이유를 찾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BPS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첫 번째, 순이익과 적자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일회성 이익과 손실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자산과 자본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배당 등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발행 주식 수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장기적인 변화인가? 오늘은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BPS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BPS가 변한 이유입니다. 숫자를 발견했다면 거기에서 분석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기업 분석이 시작됩니다. 다음 7째 강의에서는 업종마다 BPS를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할까요? 은행처럼 자산이 중요한 기업과 반도체처럼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기업, 그리고 바이오나 플랫폼처럼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가치가 중요한 기업까지 왜 똑같은 BPS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7째 강의, 업종마다 BPS를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할까요? 앞선 강의에서는 BPS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숫자만 보지 말고 왜 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BPS를 실전에서 활용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업종에 따라 BPS를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투자 지표를 배우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BPS가 높으면 좋고 PBR이 낮으면 싸다. 그러면 모든 기업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과 바이오 기업은 다릅니다. 반도체 기업과 플랫폼 기업도 다릅니다. 조선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도 다릅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이 다르고 필요한 자산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BPS는 기본적으로 장부에 기록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주당 가치를 계산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장부상의 자산이 사업에서 중요한 업종일수록 BPS와 PBR을 상대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금융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예금을 받고 금융자산을 운용합니다.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기 자본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금융기업을 분석할 때는 BPS와 PBR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수익성이 낮거나 부실 자산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장이 낮은 PBR을 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엄청난 규모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공장을 건설해야 하고 고가의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생산시설에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대규모 유형 자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볼 때도 BPS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의 가치는 공장과 장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술력, 제품 경쟁력, 시장 점유율, 반도체 가격,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는 업황에 따라 이익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S와 PBR만 보고 기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조선이나 제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공장, 설비, 토지, 기계와 같은 실물 자산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BPS를 통해 기업의 자산 기반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산이 많다는 것과 돈을 잘 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주가 충분한지,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지, 원가 부담은 어떤지, 앞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기업은 어떨까요? 여기서 BPS를 보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바이오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 플랫폼 기술, 특허, 연구개발 능력,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성, 기술 수출 가능성,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가 BPS에 완벽하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바이오 기업이 아주 뛰어난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업을 단순히 BPS가 낮다, PBR이 높다 라는 이유만으로 평가하면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서는 오히려 기술의 경쟁력, 임상 단계, 기술 수출 계약, 파트너 기업, 파이프라인, 현금 보유액과 연구개발비, 그리고 향후 상업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바이오 기업의 가치는 장부상의 자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업의 중요한 자산은 공장이나 토지만이 아닙니다. 기술,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 사용자, 브랜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형의 경쟁력 역시 장부상의 순자산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의 전통적인 제조업과 똑같은 BP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투자 지표는 업종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 어떤 자산이 핵심인지, 무엇이 경쟁력을 만드는지에 따라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업을 비교할 때도 가능하면 비슷한 업종끼리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과 바이오 기업의 PBR을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 은행은 은행끼리, 반도체는 반도체끼리, 조선은 조선끼리 비교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도 과거의 PBR과 현재의 PBR, 경쟁 기업의 PBR, 수익성의 차이까지 함께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중요한 지표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ROE입니다. 왜 같은 업종인데도 어떤 기업은 높은 PBR을 받고 어떤 기업은 낮은 PBR을 받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자본을 이용해 이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BPS가 자산의 크기를 보여준다면 ROE는 그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BPS 공부가 끝나면 ROE를 공부할 때 지금 배운 내용이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과 금융업처럼 자산과 자본이 사업의 핵심인 업종에서는 BPS와 PBR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제조업처럼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기업에서는 BPS와 함께 설비 경쟁력과 산업 사이클 수익성을 봅니다. 바이오 기업에서는 BPS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술과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함께 봅니다.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업에선 장부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무형자산과 경쟁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같은 BPS라도 업종이 다르면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겠습니다. 기업을 비교하려면 먼저 같은 운동장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은행은 은행과, 반도체는 반도체와, 바이오는 바이오와 비교합니다. 투자 지표는 숫자를 외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 숫자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공부입니다. 다음 8째 강의에서는 BPS와 ROE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자산이 많은 기업과 그 자산을 이용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무엇이 다른지, BPS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의 자본 효율성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8째 강의, BPS와 ROE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앞선 강의에서는 업종에 따라 BPS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BPS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나 배우겠습니다. 바로 BPS와 ROE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지표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BPS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BPS는 주당 순자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순자산을 주식 한 주당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ROE는 무엇일까요?
ROE는 앞으로 별도의 오디오북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쉽게만 이해하겠습니다. ROE는 기업이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업 자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억 원으로 사업해서 1년에 500만 원을 법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은 1억 원으로 사업해서 1년에 2천만 원을 법니다. 두 사람의 자본은 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내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기업의 BPS가 똑같이 2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은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업은 그 자본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익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BPS만 본다면 두 기업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ROE까지 보면 두 기업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BPS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업의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하지만 그 자산과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BPS가 매년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기업의 순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자본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익은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문해야 합니다. 기업이 쌓아놓은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반대로 B기업은 자본이 증가하면서 이익도 함께 빠르게 증가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에서 다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다시 투자합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기업의 자본과 이익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업 안에서 돈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그 돈을 다시 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다시 투자합니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복리의 힘이 기업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을 때는 BPS가 증가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한 자본이 다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공부한 PBR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기업의 BPS가 비슷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은 자본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높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기업은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시장은 두 기업을 똑같이 평가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앞으로도 높은 이익을 계속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는 시장이 더 높은 평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PBR에는 높은 ROE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높은 PBR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성, 산업 전망, 경쟁력, 금리, 시장 분위기 등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PBR과 ROE의 관계는 기업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반대로 PBR이 아주 낮은 기업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싸 보입니다. 하지만 ROE도 매우 낮고 몇 년 동안 이익이 거의 성장하지 않고 자본만 계속 쌓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시장이 낮은 가격을 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PBR송에서 배웠던 낮다고 덥석 사지 마. 이 말과 연결됩니다. 이제 퍼와 EPS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EPS는 한 주가 만들어내는 이익, BPS는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퍼는 그 이익에 대해 시장이 주는 평가, PBR은 그 순자산에 대해 시장이 주는 평가, 그리고 ROE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드는가.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면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투자 지표가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를 공부할 때는 퍼 하나만 외우고 끝내고 PBR 하나만 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기업을 볼 때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BPS가 증가하고 있는가? ROE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은 그 기업에 어떤 PBR을 주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함께 던지면 단순히 싸다, 비싸다,
라는 판단에서 벗어나 기업의 질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ROE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부채 구조나 일회성 이익 등으로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ROE를 공부할 때는 ROE가 왜 높아졌는지, 그 높은 수익성이 지속 가능한지까지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ROE의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BPS는 자본의 크기를 보고 ROE는 그 자본을 활용하는 능력을 본다. 이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산이 많은 기업이 반드시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꾸준히 만들어내는가입니다. BPS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익도 증가하고 자본의 효율성도 높은 기업이라면 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깊이 공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BPS가 기업이 가진 것을 보여준다면 ROE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자산의 크기만 보지 말고 자산이 만들어내는 이익의 힘까지 봅니다. 다음 9째 강의에서는 BPS를 활용해 실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지금까지 배운 BPS, PBR, EPS, 그리고 ROE의 개념까지 연결해서 실제 기업을 만났을 때 어떤 순서로 숫자를 확인하면 되는지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